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며 폭풍의 냄새를 맡아온 한 노련한 투자자의 깊은 통찰이자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절박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떠도는 소문이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극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구름이 끼기도 전에 폭풍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지금 공기 중에는 지난 70년간 있었던 모든 주요 은행 위기 직전과 똑같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고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고 심지어 약간은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죠. 마치 금융재앙이 한번 앓고 나면 영원히 면역이 생기는 독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장의 기억력은 매우 짧고 그 아이러니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추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위험은 허락도 없이 당신 옆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배우와 변명, 그리고 안심시키는 슬로건만 바뀐 채 똑같은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그 다음엔 균열, 그리고 마지막엔 공황.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침묵의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고요한 수면 아래 언젠가는 터져나와야 할 압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터져나올 때 모든 은행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적인 금융 종말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일부 대형 은행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내일이라도 특별 배당금을 받을 것처럼 웃고 있는 동안 이미 벼랑 끝을 걷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유형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비관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품을 보았고 파산을 보았으며 파괴될 수 없을 것 같던 기관들이 고객이 송금 버튼을 누르는 시간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패턴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가장 조용해 보일 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해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범주의 은행들은 이제 더 이상 수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세계에서는 수학이 작동을 멈추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만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 종류의 은행이 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조용한 위기가 당신의 개인적인 위기가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특정 위험을 감지하냐고 물을 때 저는 항상 약간 미소를 짓습니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이 업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일종의 이상한 레이더, 거의 금융적인 육감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에도 나오지 않고 대학 강의에서 배울 수도 없으며 물론 빨리 부자 되기 강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을 숫자와 위기, 실수, 그리고 물론 너무 늙어서 축하할 기력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몇 번의 승리 속에서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건실했던 기업과 은행이 무너지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그 시절의 충격. 그때의 공기와 지금의 공기에는 섬뜩할 정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은행에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꽤 잘 안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심각한 위기가 닥쳐서 제가 실제로는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는지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후 1980년대 소위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닥쳤고 견실하다고 여겨졌던 은행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2008년이 왔습니다. 그 해는 탐욕이 어떤 외부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023년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가 나는 일종의 소규모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사이클을 겪고 나면 수정구슬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억력과 약간의 겸손함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배우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잃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업에서 문제는 거의 눈에 띄고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것이 아니죠. 훨씬 더 지루한 것, 예를 들어 장기 자산과 단기 부채 사이의 작은 불일치라든가 5년 동안은 아주 잘 작동하다가 작동을 멈춘 바로 그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레버리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을 파괴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경험이 주는 이점은 제가 시끄러운 위험과 치명적인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끄러운 위험은 많은 소음을 냅니다.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 토론을 유발하지만 은행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은 조용하고 기술적이며 지루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종류의 것이죠. 저는 수년에 걸쳐 그 침묵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을 때, 대차대조표가 예금자들의 행운이나 인내심에 너무 많이 의존할 때, 시스템이 그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때, 바로 그때 제 레이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2023년 3월로 저와 함께 돌아가 봅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융계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침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 자산 2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거인이었고 기술 생태계의 기둥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루할 정도로 견실하다고 여겼던 은행이었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어떤 은행이 너무 지루해 보일 때 때로는 수면 아래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VB는 수년 동안 기술붐의 그늘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수천 개의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펀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모두 그곳에 돈을 예금했습니다.
마치 그 은행이 실리콘밸리 자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인 것처럼요. 이 편안한 집중은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환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음악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SVB 위기라는 헤드라인이 뜨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이 예금의 상당 부분을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때 매입한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였죠. 서류상으로는 현명한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때가 왔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그 채권들의 가격은 폭락했고 선물 포장지에 쌓인 시한폭탄처럼 대차대조표에 숨겨진 미실현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들이 똑딱거리는 동안 모두 같은 분야에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된 예금자들은 맹목적으로 신뢰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의 위험성입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전염성이 강하고 훨씬 더 비쌉니다. 저는 그 유출이 시작된 밤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고객들은 지점에 나타날 필요도, 줄을 설 필요도, 심지어 심호흡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앱을 열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인출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마치 누군가 가득 찬 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외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돈은 어떤 마라토너도 부러워할 만한 속도로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요일 아침에 SVB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목요일에는 이미 휘청거렸고 금요일 아침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 해서 이것으로 끝이다까지 48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은행이 얼마나 빨리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급차도 영웅적인 소생 시도도 없습니다. 단지 빨간 화면, 조용한 공황,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의 폭포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낸 사실이었습니다. SVB는 외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고립된 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정확히 똑같은 약점, 즉 숨겨진 손실, 잘못된 시점의 투자, 몇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는 한 종류의 고객에게 집중된 예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거대하고 빛나는 유리로 가득 찬 사무실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의 엽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말입니다. 이제 그 똑같은 건물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지만 불안할 정도로 텅 빈 모습입니다. 조용한 회의실, 발소리 없는 복도, 마치 한밤중에 버려진 것처럼 불 꺼진 층 전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무실 공간의 거의 30%가 비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0% 이상이고 다른 대도시들의 수치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읽고 얼굴을 찌푸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은행에게 이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블랙홀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저금리 시대 동안 이 건물들의 소유주들은 사무실 수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그것들을 샀거나 재융자하기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이 쌀 때면 언제나 돌아오는 그 낡은 인간의 낙관주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 팬데믹이 왔고 하이브리드 근무가 왔으며 주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하루에 2시간씩 교통체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업들은 공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직원이 줄고 면적이 줄고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낼 필요성도 줄었습니다. 건물은 텅 비었고 그와 함께 수입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으면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대출이 길들일 수 없는 괴물로 변합니다. 이제 이것을 은행의 관점에서 봅시다. 여기서 이야기는 진정으로 극적으로 변합니다. 지불할 수 없는 소유주는 재융자를 받지만 재융자를 받으려면 은행이 그의 건물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이미 5년 전 가치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는 가치의 40%, 50%, 심지어 60%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낮은 금리로 기꺼이 대출해 주었던 은행은 이제 그 숫자들을 보며 이건 계산이 맞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건물주들은 업계에서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지불을 멈추고 은행에 여기 당신 건물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이자를 받을 꿈을 꾸던 은행은 이제 반쯤 비어있고 수입도 없으며 가치가 폭락하는 건물과 그것을 처리해야 할 책임만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은행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전통적인 뱅크런도, 사기도, 심지어 해킹도 아닌 이유입니다. 훨씬 더 단순하고 오래된 것, 즉 더 이상 예전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건물들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SVB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추락이었지만 진짜 지진은 바로 여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미진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